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동대문구라서 특히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던 예전에 동대문 중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지금은 없어진. 지금 있는 동대문 중학교는 옛날 동대문 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저를 불러서 하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2022-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요. 실제로 뭐 교과 전형으로 가든가 종합전형으로 가든가 학생부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수능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졸업생들인데, 졸업생 중에서도 이제 누적돼서 수능을 잘 봤던 애가 또 다음에 수능을 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누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 가기는 힘들고 학생부로 간다. 특히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은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딨냐면요. 요즘에 그 수시 정시까지 끝나고 수시 끝나고 정시 끝나고 이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추가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점점 많은 대학들이 미달이니까 어차피 대학은 가는 거잖아. 고등학교 때 좀 잘 놀다가 대학 아무데나 가서 대학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학생이 꽤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2학년 때 지금 3학년 학생들 2020학년도에 학교를 가다 말다 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 좀 게을러지는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고 과제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성적 떨어지니까 야 이거 난리 났다. 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울에 빠지는 이제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네, 그런 그것을 이제 고3이 되니까 극복해야 되고 올해 1, 2학년 학생들 그런 상황을 많이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볼까요? 저는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주영쌤이라는 전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으니까 주영쌤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줬습니다. 주영쌤의 그 현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그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지금도 해요. 종편에 보니까 제가 엊그제 그 휴일에 텔레비전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걸 우연히 봤어요. 야, 신기하다. 이 드라마 아직도 하는구나. 그래서 여전히 유명합니다. 네, 그 사이에 코로나로 지난해에 이제 힘들어했었고, 그 각 학교에서 2명씩 선발해가지고요,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이제 3학년 학생도 있고 2학년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수석 교사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이제 컨설팅 자료를 만드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자료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학습법에 관련된 이런 책을 써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법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대입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입제도는 뭐 아시다시피 수시와 정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로 되어 있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그럼 정시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누고, 논술은 논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는 수능으로 보고, 그다음에 실기 위주는 이제 정시에도 예체능계 실기 전형이 정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학제도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2013년 정도부터 너무 복잡하니까 알 수가 없다. 단순화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학교생활을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무조건 성적이 좋으면 뽑는 전형은 교과 전형.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성적은 조금 뭐 시험 한두 번 망칠 수도 있어.
뭐 조금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경쟁에서 좀 뒤질 수도 있지만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이것을 평가해서 뽑는 전형이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은 대부분 뭐 좋은 대학들이죠. 좋은 대학들은 종합전형은 40% 정도 뽑고요. 교과전형은 10%를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로 전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지원해야 될 전형이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이제 앞으로 폐지한다 혹은 없애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대학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술은 이제 대학에서 출제를 하고 대학에서 점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의 일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전형인데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상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국어를 잘했다 수학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논술을 잘한다와 꼭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한데 특히 별도의 공부가 뭐냐 하면 대학의 기출문제와 예지문제를 살펴보는 거죠. 정보 중심의 그 성적 자료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현재는 이제 한 47, 8만 그런 정도 응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에 해당되는 학생이 그 시험을 보니까 선택형 시험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건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수능 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학교가 가장 가까운 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그죠? 그리고 학교생활과 좀 거리가 좀 먼 건 수능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능은 점수 맞춰가는 전형인데 학생부거나 아니면 그 논술 전형은 점수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대학 가야지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조금 더 안 될 것 같아요. 논술 모의고사 봤는데 그과 보기엔 조금 딸린대요. 그렇다고 점수 맞춰서 다른 데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가는 전형은 수능, 점수와 좀 관계가 조금 거리가 있는 전형은 그러니까 소신껏 가는 전형은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 점수가 돼야지 갑니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담할 때 얘기를 해주지만 어쨌든 점수가 정확하게 요 점수니까 여기 가야 돼 아니면 대학을 바꿔 이렇게 말하는 전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은 점수 맞춰 오는 학생들인데 원래 원해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또 많이 나가요. 반수생도 있고 그리고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가급적이면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전형으로 선발하려고 하죠. 우리도 수시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1월서부터는 그래도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 수시에 붙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오늘 그 중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죠. 왜 저냐? 왜일까요? 제가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고 또 뭐죠? 서울대의 수시 모집은 몽땅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이죠. 대입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전형은 뭐지? 네, 일반전형이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전형은 일반전형이다. 그죠? 일반전형. 특별전형은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이 있는데 예컨대 서울시립대가 3,00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3,000명 중에서 정원외 전형으로 3,000명 이외에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는데 3,000명 이내에서 또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른기회 특별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지역 인재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전형을 만듭니다. 정원외 전형은 별도의 정원 말고 별도의 정원을 가지고 뽑는 건데요. 대학에다가 정원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그 등록금도 많이 생기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농어촌 학생과 저소득 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위에 이제 요 세 줄 있죠. 정원의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합해서 정원의 5.5%를 뽑을 수가 있어요. 정원의 5.5%. 근데 그렇게 되면 뭐 1%의 특성화고교 졸업자와 2%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2%의 농어촌 뭐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2%란 몇 명이죠? 1000명에 몇 명이에요? 20명. 그죠?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입장에서 보면 3,000명짜리 대학이다 그러면 60명을 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원의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인데 일반 전형, 그리고 정시는 수능 전형인데 일반 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교육부가 2019년 11월 28일 날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하반을 발표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미 다 알려진 얘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올해는 양식이 좀 바뀌고요. 2, 3학년은 양식이 바뀌고 현재 예비 1학년은 없어집니다. 고급 프로파일은 이미 지난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이라는 것을 수능으로 뽑는 학생이 너무 적으니까 수능으로 40%를 뽑아라 이런 건데요. 금년에 고3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대학이 40% 낮춘 거죠. 그래서 정시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회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원 외뿐만 아니라 정원 내에서도 사회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고른기회 전형을 운영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위주 선발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합치면 교과 전형, 추천 전형 10% 이렇게 돼 있죠. 교과 전형으로 추천을 받아서 10% 한다는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 원하면 추천해 주죠. 학교에다 추천 인원을 안 줘서 어떤 대학은 뭐 3%, 어떤 대학은 4명 이렇게 대학마다 다 다른 숫자를 두고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에서는 복수 추천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상위 16개 대학에 해당된다고 하잖아요. 이 16개 대학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한 대학에 하나씩만 추천을 하게 되면요. 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생을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추천을 한 숫자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추천에 제한이 없는 건국대학교까지 친다고 그러면 말도 못하죠. 그냥 뭐 전교생을 다 추천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도 있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천을 받을 때 내가 거기 합격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을 10% 이상을 만들었지만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성적이 낮으면 당연히 추천을 해봐야 가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2와 23 대입은 어떻게 되나요? 인데 우리 그 고3 학생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안 한 학생이 없는 첫 해예요. 지난해 졸업한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거쳐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탐구 활동을 무지하게 잘해요. 지식은 좀 얕지만 탐구 활동을 잘하는 학생들. 중학교 때부터 보고서도 만들어보고 발표도 해보고 그래서 조금 다른 신세대가 태어났다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 보면 발표했어요, 설명했어요, 뭐 실험해봤어요, 보고서 썼어요 이런 내용이 훨씬 많은 이런 학생들로 지원할 텐데 이게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금년에 종합전형의 서류는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풍부한 학생들이 좀 더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2년차입니다. 그래서 2년차가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 이름이 쭉 평가할 때 나오고 학교가 교육과정에 나와서 아, 이 학교는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아주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실력이 있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선발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근데 블라인드 2년차가 되면서 이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것을 잘 보면서 이 학생이 성적은 좀 안 좋아도 괜찮다,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금년 2021년 상반기에 훈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가 놓친 학생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성적이 좀 안 좋지만 괜찮은 학생이 있는데 좀 놓친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평가할 때 성적이 좀 낮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니 어쨌든 올해 고3 마지막 끝날 때까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축소가 되고 추천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추천서 폐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교에서 추천서를 쓸 때는 만약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식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을 전공하면 좋은데 네가 진짜 텃밭 가꾸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그쪽 계통을 전공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너 어디가 그랬어? 그랬더니 나 농생대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야, 네가 의대를 안 가면 우리 학교에서 의대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의대가 의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의대를 가야 되나? 해가지고 의대를 바꿔서 떨어질 수가 있죠. 아니면 원래 농생대 하면 괜찮은데 적성에 안 맞는 의대 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데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 추천받은 데가 아닌 그냥 다른 데를 아무렇게나 쓸 수가 있는 이런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막상 이제 원서를 쓰는 시점이 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붙을까? 내가 여기 내면 될까? 이렇게 막 불안하면서 한편으로는 로또를 샀을 때 추첨하면은 대부분 꽝이죠. 근데 추첨하기 전까지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1등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쓰기 전에 야, 내가 거기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허풍이죠. 허풍. 자만. 허풍과 자만에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숱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정시는 어떻게 할 건데? 수능도 못 보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 없어졌다는 게 막연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상담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추천서가 없더라도 지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시가 40%로 늘어납니다. 논술 변화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바뀝니다. 그죠? 뒤에 얘기 들을게요. 대학 입학에 블라인드 전형이 되면 실제로 블라인드가 되는 거야? 그냥 원래 가는 거 아니야? 대학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학교에서 성적을 보낼 때 여기 대입 전형 자료 블라인드 제공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보내면 학교 정보가 싹 지워지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간다. 실제로 블라인드 한다.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학교 정보 안 간다. 뭐만 가냐면 이 학생이 이수한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하나가 달랑 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선택 과목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걸 선택한 학생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 자료 정도 갑니다. 2022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건데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5월 이틀날 발표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2학년, 예비 2학년은 시행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 시행계획을 쉬운 말로 하면
모집 요강이에요. 모집 요강. 시행계획이라고 하지만 모집 요강이라고 읽는다. 모집 요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모집 요강 이렇게 보니까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42%. 근데 아까 교과 10%라 그랬지? 상위권 대학. 상위 16개 대학은 10%. 전국으로 보면 80%, 90%. 전문대로 보면 95%. 막 이렇게 그 교과로 뽑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전국에는 미달인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달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학은 다 뭘로 뽑겠습니까? 졸업장만 있으면 가죠. 그 졸업장만 있으면 가는 전형이 무슨 전형이냐면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이 1.0서부터 적어도 2.0 사이, 2.3 사이 이런 사이에는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진짜 졸업장만 있으면 가는 전형과 진짜 성적이 좋아야지 가는 이런 대학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한 5천 줄었어요. 5, 6천 줄었죠. 5, 6천 줄었는데 뭐 줄었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서 줄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보면 원래 종합전형보다는 정시로 가려고 했어 하는 그 지원 집단이 정시로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빠졌으니까 나는 종합으로 갈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줄었지만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끝까지 잘 버텨서 종합전형으로 성공하길 바라고요. 수능전형은 그만큼 종합전형이 줄어든 만큼 수능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대인데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중에 약대를 가려는 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약대를 지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대를 가는 학생들은 어쩌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크게는 아니라도 이게 그 전국에 있는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약대가 1,500명이 생겨요. 그러면 의학 계열이 굉장히 크게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천대 의대가 있어요. 가천대 약대가 있습니다. 36명밖에 안 뽑지만 어쨌든 수시에 21명을 뽑습니다. 가천대 약학을 갈래? 연세대 공대를 갈래? 어디 갈까요? 가톨릭대 약학을 갈까요? 연세대 약학을 갈까요? 제가요 며칠 전에 그 목포에 가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조선대 약대를 갈래? 연세대 공대를 갈래? 그랬더니 조선대 약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학에서 좀 낮은 그룹들도 연세대 공대보다도 높을 것 같은데 좋아하니까 그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약학을 지원하게 되면 공대 지원자들은 조금 대학 가는데 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러나 아주 쉬워지는 않을 거예요. 1,500명 뽑으니까 아주 쉬워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대학 4,000명짜리 대학의 공대생이 1,500명 정도 그 이상이거든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공대의 전체 인원이 그만큼 그것보다 많으니까 한 대학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쉬워진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쉬워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 금년에 교육과정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죠? 교육과정은 이미 졸업한 학생들부터 바뀌었어요. 그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이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 두 번째이지만 이제 수능은 이제 이번 고3부터 바뀌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선택 또 활동을 중시했는데 현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목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학생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학생이 선택해서 공부한 과목을 보면 얘가 이걸 원하는 거구나. 이걸 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고 과목 내에서 어떤 학습 활동을 했는지를 중시하는 이런 입시로 바뀌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문이과 통합이라는 거죠. 문이과 통합은요 문과 학생들이 쉬운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쉬운 수학을 배우는데 사회를 배워요. 그런데 과학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좀
그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회와 쉬운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혹은 경영 경제를 지원하려면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과라고 이과랑 나눠가지고 문과는 쉽게 공부한다 그러면 대학 가서 경제 수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말은 문과 이과를 나눠서 가르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금 이제 수완수투를 배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수완수투에서 문과 이과 애들이 같이 이수를 하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문이과 통합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대학 가면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했다면 대학 가서 남들은 1학년 때부터 대학 과정을 나가는데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나가지 못하게 되고 더 1학년 때는 그냥 대충 하다가 뭐 이런저런 하다가 그러다가 2학년이 돼서 다른 학생들 1학년 때 하던 걸 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자체가 늦어지면 이제 사회 나갈 때도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이과 통합은 사회 공부를 해서도 공대 갈 수 있어요. 라든가 수능에서 사탐을 2개 선택하는 학생도 공대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원래 의도하는 문이과 통합은 아니었습니다. 선택 과목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보면 알죠. 이미 뭐 3학년은 다 해왔으니까 예전보다 선택 과목이 많았어요. 예전에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학생이 수업 중에 활동할 수 있게 그 학습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less is mor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적은 양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이런 이제 그 교육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요 활동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활동이 많아야 된다는데 활동 어떻게 해요?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죠? 그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열심히 하려니까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행평가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 그 이상 하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네가 좋아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뭐 외부 체험 활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교과에서의 학습 활동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갖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 큰 비중을 가졌으니까 중요해지는 게 뭡니까? 학습 활동을 한 내용이 들어있는 교과 세특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다음.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과목을 배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배웠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국어과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 뭐 수학에서 수완수투, 영어에서 영환, 영투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사회의 대부분의 과목, 과학 원과목 이런 게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이 대부분 2학년 때 배워요. 그죠? 미적분은 3학년 때 배우고 있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대부분 2학년 때 많이 배웁니다. 2학년 때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한다. 3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해서 등급이 안 나온다고 그래. A, B, C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A, B, C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한다. 뭐 고려대학교처럼 A의 비중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A를 너무 많이 줘서 성적 분리가 되어 있으면 조금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일반 선택 과목을 이렇게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이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 이러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미 뭐 과목 선택을 다 했으니까 결과물은 3학년 1학기 끝날 때 나오겠죠?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충실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과목 구조인데요. 이게 수완수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수능 과목이죠. 미적분이 있고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여기에 기하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런데 위계가 있어요. 이게 수완수투가 있는데 미적분은 수완수투를 배운 다음에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트의 내용이 미분과 적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을 배우고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또 배우는 거죠. 어려운 미적분을. 그래서 미적분은 대개학교에서 3학년에 배우게 됩니다. 확률 통계와 기하는 2학년에서 배우기도 하고 3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화수학원, 심화수학2, 고급수학원, 고급수학2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원래 과학고에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뭐 안 해도 얘가 수학을 뭐 관심이 없었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심화수학이나 고급수학을 안 해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수학과 과목 내용 요소예요.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은 그냥 자료를 나중에 보세요. 자료를 뭐 탑재해 놓는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 과목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 과목들인데요. 이 과목들 중에서 수능을 봅니다. 이쪽에 있는 과목에서 수능을 보는데 수능 과목에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과 많이 응시하지 않는 과목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지 않는 세계사나 이게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 윤리와 사상이 철학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생활과 윤리보다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을 좀 잘 이수하면 대학에서 야 얘가 역사와 철학을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 역사와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택이 됐다면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인문사회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이공계에서도 사회 과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뭐 세계사 동아리 혹은 철학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율 동아리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있고 또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국제경제를 하면 훨씬 더 경제과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국제경제는 먼저 경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에 경제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배워라 이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안 배우고 국제경제를 배웠다면 뭐라고 할까요? 얘가 등급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에 멋을 내려고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굳이 이쪽에 있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배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경제를 잘 이수했는데 경제를 보다 보니까 국제경제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하면 돼요. 이거 잘했는데 그 다음에 더 했다. 깊이 있게. 그러면 괜찮죠. 근데 앞에 있는 걸 안 하고 뒤에 있는 것만 했다. 그러면 의심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과학은 물화생지원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 물화생지2는 진로 선택 과목이 돼서 이게 그 석사 등급이 안 나와요. ABC로 돼 있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좀 등급에서 자유로우니까. 지금 고3 졸업한 학생들은 이게 9등급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투를 했는데 9등급이야, 뭐 8등급이야 그러면 하나님만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기피를 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하면 A나 B를 맞을 테니까 아마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2학년 학생들은 내년 고3이 됐을 때 뭘 선택할까요 하는 문제를 이제 이번 여름에 선택할 텐데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은 뭔가요? 해서 평가 관점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집 요강 첫 페이지를 딱 보니까 위에 세 개 줄이 있는데 학교형 학종과 특기형 학종 이게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학교형 학종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을 뽑겠어라는 얘기고요. 특기형 학종은 특기자 전형 비슷한 거예요. 이름만 봐도 그렇죠. 연세대학교 국제형 특기자구나. 고려대학교의 계열 적합형 그 계열에 깊이 있게 실력을 가진 학생을 뽑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의 한쪽은 학업 우수형이에요. 학업 우수형은 뭐예요? 골고루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이 특기형 학종을 가진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밖에 없어요. 여기 중앙대학교 탐구형인데 나머지 대학은 되게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수능체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죠? 수능체제가 있거나 없거나 수능체제가 있다, 수능체제가 있다, 수능체제가 없다, 수능체제가 있다. 다음 장 또 볼까요? 수능체제가 없다, 수능체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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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없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수능체제가 없는데 수능체제가 없는 학교 중에서는 면접이 있다, 면접이 있다. 그죠?
경희대는 수능체제도 있고 면접도 있는데 수능체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수능체제가 있고 없고가 있고 면접이 있고 없고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좀 좋다면 교과전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과전형을 보니까 수능체제가 없는데 면접이 있고 수능체제가 있는데 면접이 없고 수능체제가 있고 면접이 없고 수능체제가 없는 대신 면접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수능체제가 있는데 면접도 있다. 수능체제가 있다 아니면 면접이 있다. 둘 다 없다. 둘 다 없는 학교들이 어딜까요? 보면 한양대학교 종합전형인데 서류 100 수능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수능체제도 없죠. 면접도 없고 한양대학교는 면접도 없고 수능체제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능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다면 내신 평점이 얼마나 높을까요? 전국의 학교가 고등학교가요. 뭐 일반계 고등학교는 1,500개, 1,500여 개 됩니다. 뭐 트럭성학까지는 더 많지만 일반 고등학교 1,500개 학교인데 1,500개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있어요. 전교 1등의 평점은 1.0이거나 아니면 1.1쯤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다 몰려가지고 여기 왔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한양대학교의 서류 전형은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은 진짜 내신 성적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대학의 이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면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으니까 올해 수능을 잘 봐가지고 성적을 만회하고 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거기는 그냥 붙어. 이런 대학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된다. 고3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자. 고등학교 2학년은 아직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고3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자. 수능 공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완할 수 있고 수능 공부를 통해서 교과전형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능 최저가 없는 데 가야지. 나는 수능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최저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 중에 어려운 걸 내니까. 그런데 우리 대학은 화학과 생명과학 중에서 면접 문제를 선택해요. 그러면 화투 생투 중에 낸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배운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평소에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수능 공부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면접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기억에 남은 말씀은 뭐죠? 아,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이 있다면 수능을 잘 봐서 거기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수능 공부도 어느 만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교과전형으로 준비하면서도 고3 때는 수능 공부를 어느 만큼 해야 된다가 금년도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지난해는 워낙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런 교과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 많이 생기고 정시도 늘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수능 얘기를 지난해와 달리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금년에 자기소개서가 바뀌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금년부터 안 받는 대학이 더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나 하는 것도 고민하게 되고요. 양식이 가벼워진 만큼 준비를 좀 늦게 해도 괜찮다. 근데 1번이 뭐냐면요.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인데 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활동 중심 학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를 배우면서 그 교과에 학습 활동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도 있고 과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나를 쓰면 되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1500자 쓰는 건데 내가 3가지를 써야지. 내가 3가지 정도의 학습 경험을 쓰고 싶어. 1500자니까 3가지 정도밖에 못 써요. 3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3가지를 쓰세요. 2개 쓰지 말고 3개 쓰시는 게 좋아요. 3가지를 쓰는데 내가 3가지 학습 경험을 뭘 쓸까를 생각해봐서 정 쓸 게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놨으니까 내가 수학 공부를 했는데 학습 활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내가
내가 세계사 공부를 했는데 세계사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해서 뭔가 호기심이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찾아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습 경험과 교원 활동은 뭘 쓸까를 고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쓸 소재가 있다면 좀 써놨다가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번은 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타인과 공동체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게 이제 목표가 대학에 왔을 때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이렇게 협력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협동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가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남을 괴롭히면 안 되죠. 요즘 이제 뭐 배국의 학폭 문제가 굉장히 큰 얘기가 되다가 이게 점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괴롭힌 이런 학생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협력학습이 잘 되고 협력 작업이 잘 되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친구를 위해주고 나눔과 배려가 잘 되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쓰면 되니까 너무 걱정되지 않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 대학은 왜 안 받냐? 아니, 학습활동 경험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고 진로활동이 있잖아. 활동은.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은 애들이 종합의견 보면은 착하다고 돼 있고 뭐 수업 시간 중에 뭐 친구하고 같이 협력 작업을 했다 이런 건 다 써 있으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지. 뭐 이게 뭐가 필요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안 받겠다고 하는 대학이 어차피 2년 뒤 못 받으니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연습을 하는데요. 면접 연습 학생부 종합전형과 하면 면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나를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컵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뚜껑이에요. 플라스틱 뚜껑. 그거를 하얀 벽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딱 꽂아놓고 2m 떨어진 데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뭘 설명해? 물어봐요. 뭘 설명하기? 그날 배우고 설명하면 되지. 오늘 우리 학교에서 뭐 윤리화사상 시간에 뭐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스토아 철학이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얼마나? 한 뭐 2분 30초에서 3분 사이 혼자서 설명해 본다. 제가 뭐 플레밍의 법칙을 배웠어요. 그러면 뭐 플레밍의 정기 법칙,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 되고, 뭐 국어 시간에도 뭐 시에서의 함축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의 함축적인 의미 이런 게 뭐지? 텐션이라는 건 뭘까요? 하고 이제 막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 뚜껑을 보고 얘기하면서 한쪽 옆에다가 이쪽 옆에 카메라를 세워놔요.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보면 그러면 자기의 단점을 고칠 수가 있죠. 하루에 한 3개쯤 3분씩 3개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야 15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 아나운서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 무조건 잘 본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3가지를 3분 동안 설명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보고 하면 안 돼. 근데 스마트폰은요, 렌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고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커다란 화면은 이렇게 렌즈가 이만한 거 갖다가 놓고서는 온라인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커피 종이컵 뚜껑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다음. 이 로드맵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2022학년도에 해당되잖아요. 고3이 2022학년 대입인데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됐고요. 자기소개서는 줄어들었고요. 추천서는 없어졌고요. 앞에 말씀 다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다 뭐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다 돼 있어요. 아시는 말씀. 1학년이 지금 현재 앞으로 오는 1학년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몇몇 개가 또 없어지는 것들 더 있습니다. 돼 있고요. 학생부 기재 개선 요게 이제 우리 2, 3학년하게 해당되는 학생 거고요. 요거 2023학년 대입은 1학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독서 활동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간다. 1학년은 독서 활동이 안 간다. 대학으로 안 가요.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하나가 간다. 그리고 1학년은 안 간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있는데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는 정형외과 의사, 3학년 때는 컴퓨터공학자 이렇게 썼어요. 진로가 바뀌었는데 네가 쓴 내용이 대학으로 전달되지 않는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별로 못하니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너무 애태워하지 마세요. 봉사활동에 너무 애태워하지 마라.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 연간 1개가 반영이 되는데 현재 1학년 앞으로 예비 1학년은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율동아리를 안 하겠죠. 그죠? 대입도 안 가는 자율동아리를 왜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규 동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징 뭐냐? 교과활동에서 방과학교의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과활동은요 원래 평가 잘 안 써요. 방과활동을 평가한 건 2013년 대입 정도까지예요. 벌써 8년 됐죠. 지금은 원래 그냥 의미 없어요. 수상 경력 학기당 한 건이 가는데 어떤 상을 선택할까요? 이게 이제 걱정이죠. 상이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상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보니까 뭐 교과우수상과 모범학생상이 있어. 그러면 교과우수상은 성적에다 원래 있어서 성적 좋은 사람 준 상이니까 의미가 없죠. 난 모범학생상 받았어요 하고 고르면 되는데 그 다음 학기에 수학경시대에도 상 받았고 과학경시대 상 받았고 100일장에 상 받았습니다.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 100일장에서 상 받았는데 그 학기에 수학도 잘했고 과학도 잘했어요. 그러면 뭘 고를까요? 제가 만약에 기계과를 전공하고 싶어요. 기계과에 다녔는데 수학 고를까요? 과학 고를까요? 100일장 고를까요? 저 같으면 100일장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성적 좋잖아요. 그래서 세특에 다 있을 거고 과학 성적 좋잖아요. 그래서 세특에도 있을 거고 뭐 성적도 좋고 근데 100일장은 국어 성적만 있고 세특에 뭐가 있어도 이 학생이 글을 잘 써요. 혹은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안 써 있거든요. 100일장 상 받았다가 그 나의 그 특성을 더 넓힐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상을 고를까 하는 것을 학교랑 좀 상의를 하고 그 학생과 학부모님도 다양하게 좀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혹시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있는데요. 도서명과 저자가 가는데 이게 이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라서 어떤 학생이 생명과학이 4등급이고요. 원점수는 70점쯤 되는데 근데 이기적 유전자를 다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생명과학 4등급에다가 글 읽는 것도 솜씨가 별로 없는데 600페이지나 되는 이기적 유전자를 진짜 잘 읽었을까? 물리는 공부하지 않았던 애가 부분과 전체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 진짜일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명과 저자는 뭐 솔직해야 되죠. 이게 과장이 되면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있는 전형에서는 꼭 물어봐요. 진짜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은 뭐지?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요 다이제스트를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독서활동이라는 것이 자기 수준에 맞아야 된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읽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길 바라고요. 3학년 때도 이렇게 손에 늘 책을 읽고 다녀라. 한자어로 수불석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책을 좀 보세요. 점심시간에 날이 더워지면 나가서 뛰어노는 5교시에 졸려가지고 공부를 못하거든요. 가뜩이나 잠도 적은데. 그러니까 운동 가볍게 하고 도서관에 들려서 신간은 뭐가 들어왔나 하고 보고 교실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권장합니다. 자격증 및 인증은 대입 활용 자료로 제공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인증 시험을 봤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뭐 시험을 안 보겠죠? 그죠? 대학으로 안 가는데 안 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종합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자율활동은 역시 변화가 없는데, 뭐 학급에서 자율활동,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화분에 물 주기 역할을 맡았다. 물을 한 학기 동안 진짜 잘 줘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야 쟤는 식물을 잘 기르네 라고 인식을 갖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 존재감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괜찮은 학생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회장을 해야 된다, 학생회장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존재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뻗어놓은 보릿자루야 그런 건 조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엔 잘 안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잘 어울리고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전형이에요. 동아리 활동은 자율동아리 연간 1개를 하는데 이제 3학년은 뭐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학습을 보완하는 이런 동아리를 하지 않을까요? 어떤 학생이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으로 수능을 보려고 생환 지원을 했는데 간호대를 가고 싶대요. 생환 지원하고 간호대 가려면 그거 좀 불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화학을 안 하면 좀 불리하지. 화학 자율동아리를 하렴. 자율동아리를 해서 화학동아리를 해가지고 화학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화학 독서도 좀 하고 그리고 어쨌든 화학에 어느 만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자율동아리를 활용해서 나의 결정적인 문제를 보완을 하길 바라고요.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언제 만들까요? 그럴 때 이제 3월 달에 되면 만드는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하고 제가 어떤 자율동아리라는 게 좋을까요? 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은 원래 영향이 없었고요. 소논문은 진짜 사람들은 소논문 쓰면 대학 잘 가는 줄 아는데 원래 대학에서 평가할 때 제가 서울대에서 평가할 때도 소논문 쓰면 썼나 보다 그러지 야 이 학생이 소논문을 썼구나 이 학생이 뭐 어떤 주제에 관해서 소논문을 썼기 때문에 대단해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논문이 없어졌어요 가지고 또한 이제 소논문 쓰는 과목도 있어요. 무슨 뭐 사회문제 탐구 뭐 과학 탐구 뭐 이런 그 소논문을 쓰도록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도 무엇에 관해서 소논문을 썼는지는 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논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학습활동에 보면 이런 걸 써보자, 이런 글을 써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논문이 아니라 리포트를 써서 선생님한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굳이 소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해당 과목 시간에 제출을 하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써지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 학생은 이걸 좋아해서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사정관이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니까 그러니까 소논문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고3 때도 그렇죠. 고3 교과서도 다 학습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사활동 말씀드렸죠. 봉사활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의심받지 않도록 하세요. 고3 때 봉사활동 100시간 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지마 너 봉사활동하러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의심받습니다. 얘가 왜 이랬을까. 진로활동은 진로희망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대 지원 분야가 의사, 정형외과 의사, 척추전문의사 이렇게 진로가 점점 이제 정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미 10년 됐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아예 가지도 않아요.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근데 영어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이 학생이 항공우주 산업을 하고 싶다고 항공우주에 관해서 조사해가지고 영어로 발표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이 볼 때, 야, 얘가 항공우주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쪽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냥 영어 잘하면 되죠, 영어 시간에는. 그죠? 항공우주를 가려면 뭘 잘해야 되죠? 수학과 물리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 밖에, 화학도 잘해야 되죠. 항공의 연료 장치를 이해하려면 화학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바이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화생지를 잘해요. 수학도 잘하고요. 그러면 되지. 이 학생이 항공을 원해. 이런 것을 어디다 기록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점. 너무 세특에 이게 진로와 관련된 걸 써야 되는데 하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소논문. 아까 말씀드린 밑에 빨간 글씨 있잖아요.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이게 5대 소논문 과목이에요. 근데 이 5대 소논문 과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제시된 과목, 요 아래 과목, 요거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세특에다가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 능력, 교과 적성, 학습 활동의 참여도 및 태도만 기재하지 학생이 무슨 주제로 소논문을 썼나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과목을 들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혹은 했다고 하더라도 뭐 열심히 하면 되고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다. 안 들으면 불리하죠? 제가 사회과제 연구 안 들으면 불리하죠? 수학과제 탐구 안 들으면 불리하죠? 아니라니까. 사회 2개, 과학 2개, 그다음 수학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너무 목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인데요. 여기 이제 마라톤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이렇게 뛰는 건 교과전형이거나 아니면 수능전형이죠. 성적이 한 줄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3명 뽑을 거야. 그럼 1등, 2등, 3등, 너는 4등이구나, 너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구나 다 A풀 이렇게 되죠. 그래서 A풀 그룹, A그룹, B풀 그룹, B그룹, C풀 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갖게 됩니다. A풀 그룹은 10점을 갖고 A그룹은 똑같이 9점을 갖고 그 다음에 B풀 그룹은 똑같이 8점을 갖고 그래서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은 성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독서는 3등급, 문학은 1등급, 수학은 3등급, 수투는 1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을 보면 국어 평균 2등급, 수학 평균 2등급, 영어 평균은 1등급, 세계사 평균은 2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면 국어 수학은 평균 2등급인 학생, 영어는 평균 1등급인 학생 이렇게 되죠. 종합 전형은 어디 보자 봤더니 야 국어 성적이 92점인데 3등급이야. 95점은 1등급이고 평균 봐. 큰 차이 없네. 61, 66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학교는 280명이 같이 수강을 했으니까 4%면은 한 10명인데 3등급이 되면 얼마나 되죠? 만약에 20%다 그러면 20%나 되면 얼마예요? 28, 56명이잖아요. 한 50여 명의 학생이 국어 성적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룹을 이루고 있나 봐. 네? 학급으로 치면 학급의 20%는 얼마인가요? 한 5명이죠. 그죠? 25명이 한 학급이라고 그러면 1, 2, 3, 4, 5등이 국어 성적이 비슷해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이에요. 한 문제 틀리면 3등급, 한 문제 더 맞으면 1등급. 그러니까 얘는 국어를 잘하는 그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수학은 성적은 비슷한데 이때는 83점 맞았고 이때는 95점 맞았어요. 근데 세부능력 특기상을 보니까 수어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들어있는데 지수함수 시간에 뭐 문제를 풀고 설명도 하고 로그함수 때도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막 친구를 가르쳐줬고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은 삼각함수 때 뭔가 망쳤거나 시험 문제 삼각함수 때 OMR 카드를 바꾸다가 제대로 잘 바꾸지 못해서 반만 쓰고 냈거나 빨간색으로 예비 마킹만 했는데 진짜 마킹을 하지 않아서 0점을 맞았거나 뭐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학생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삼각함수를 망쳤을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수투에는 뭐 수열과 국한 뭐 미분적분 이렇게 나올 때는 잘했네? 근데 3학년 때 보니까 미적분원도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잘하는 학생이죠. 상학함수 빼고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국어 잘하는 그룹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영어도 잘하고 수학은 상학함수 빼고는 다 잘해. 야, 잘한다. 얘는 이 정도면 A그룹은 될 거야. A풀은 몰라도. 그럼 불러서 면접 봤는데 잘 봤어. 그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은 참 다르다. 근데 이렇게 읽는다는 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나는 잘하거든. 나 원래 수학 잘해. 단지 시험을 못 봤을 뿐이야. 그죠? 본인이 알고요. 두 번째는 누가 알아요? 선생님이 알죠. 그죠? 세 번째는 사정관이 알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이 낼 때 내가 진짜 이 과목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자신 있게 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전에 와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인성이다. 인성이 중요하다. 착해야죠. 사람이 나쁘면 공부를 잘해도 뭐 좋은 사람 안 됩니다. 그죠? 고담시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당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인성 나쁜 학생은 없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다 착하다. 자기소개서도 다 착하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학업량 그냥 두루두루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게 전공 적합성은 자연계는 좀 이게 강하고요. 인문사회계는 조금 약해요. 인문사회계에서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은 과목은 뭘까요? 뜻밖에도 수학이에요. 경제 경영을 가는데 도움이 꼭 필요한 건 뭐죠? 경제 수학을 하기 위한 수학. 그죠? 국문과를 가려면 필요한 과목은 뭘까요? 확률과 통계. 옛날에는요. 근데 뭐 시를 무지하게 많이 쓴 조명화 시인 같은 분이 어떤 시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썼을까를 일일이 시인이 쉬었어요. 지금은 바로 AI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워드 크라우드로 그 사람이 많이 쓴 시어를 크다랗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두는데 다 컴퓨터로 해요. 확률과 통계로.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컴퓨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 알아야 되고 파이썬 정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이썬에 알 수 있는 자료가 뭘로 써 있냐면 미적분 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문과도 수학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웃지 못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이 교육과정에 표현된 말이 뭐냐면 문이과 통합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어떻게 전공과 매칭이 되고 있나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적어도 뭐 모든 과목 150단위 정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150단위에 3학년 1학기까지 150, 3학년 2학기까지 180, 150단위. 예, 뭐 기준 단위가 5단위라고 하면 한 30과목 정도 되는데 이 30개에서 40개에 이르는 이 과목이 모두 다 전공과 쫙 맞아가지고 집중이 돼야 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항공우주를 하려고 하는데 생명과학을 너무 열심히 했어. 물리보다 생명을 더 많이 열심히 한 거야. 그러면 전공 적합성 없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무슨 소리야. 그 앞으로 우주에 가려면 생명체를 연구해야지. 우주 왜 가는데? 외계 생명체 연구하러 갈 수 있잖아. 생명과학 중요하지. 그죠? 뭐 컴퓨터도 생명체를 가지고 바이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데서는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써요. 계열 적합성. 서울대학교는 아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발전 가능성은 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발전하려면 도전해야 된다. 도전적 선택. 그리고 도전만 하면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실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도전적 선택, 지속적 노력.
여기 써 있는 자기주도성, 그다음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만 중요한 건 도전했나? 진짜 하고 싶은가? 얘가 이걸 좋아하나? 이것이 발전 가능성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도전했습니까? 이 학생은 이 분야를 좋아합니까? 좋아해야지 도전하죠. 그죠?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뭘까요? 전공 적합성입니다. 무슨 소리야? 인성이 좋다 그랬는데, 인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인성이 중요하다? 뭐 학업, 그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그랬는데도 왜 여기서 전공 적합성이냐? 이유가 기초 학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폭넓은 얘기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슷해요. 고등학교는요, 한 반에 25명이면 1등부터 25등까지 있잖아요. 학업 역량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동국대학교 지원하는 학생은 반에서 3등 하는 학생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학급에서 3등짜리가 모이니까 똑같아요. 학업 역량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과에 지원하는 학생의 학업 역량은 비슷하다. 그리고 인성은 비슷하다. 다 착해. 종합전형의 동기는 다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전공 적합성은 동아리다라고 얘기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동아리 아니거든. 교과와 교과 세특이야. 왜냐하면 예전보다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배우는 과목은 다 똑같이 배우고 내용은 수능 공부. 그 다음에 동아리만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이걸 좋아해서 이런 동아리를 했구나.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이었고 수업 중에는 문제만 풀었으니까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얘가 뭔가를 할 수가 있었죠. 즉 수업에서는 쌀에다가 1.2배의 물을 넣어가지고 밥을 만듭니다 라는 개념을 이해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밥하는 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수업 중에 쌀에다가 1.2배 물을 넣어가지고 밥을 실제로 끓여서 밥하는 데까지 해요. 안 하면 가짜 공부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해한다, 안다가 그 생활기록부의 그 목표였거든요. 공부의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요. 설명할 수 있다, 밥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밥을 못하면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공부가 바뀐 거예요. 우리 엄마 시대의 공부하고 좀 학생 시대의 공부가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냐면 이번에 졸업하는 고3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교과다 일단. 교과 플러스 동아리가 조금 더 있고 진로 활동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과 학습활동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과제를 열심히 해라. 과제는 선생님이 학습활동보다 부족한 어떤 것을 내주실 거다. 그리고도 호기심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 적합성이란 무엇이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간절함.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간절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의 세부능력 특기상을 읽어보니까 야, 진짜 이게 꼭 하고 싶었구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성적이 좀 떨어져도 선발을 면접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사정관들이 합니다. 지금 제가 천기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꼭 믿으세요. 간절해야 된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을 더 많이 써도 아깝지 않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간절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는 수학과학, 인문사회계는 역사 철학에 비교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인문사회계 역사 철학 그래서 세계사나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면 좋다 이런 말씀 드렸죠.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공동교육과정에서 하세요. 자율동아리 하나 남은 거 하세요. 독서를 통해서 하세요. 독학한 다음에 생활기록 자기소개서에다가 쓰세요. 이런 정도로 보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진학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전공 적합성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가기로 했어요. 나는 환경 쪽을 원해요.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건축 사회환경 공학부가 있구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당하수도, 폐수 처리, 대기오염 이런 것도 공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이 말만 믿지 말고 뭘 배우나를 꼭 보세요. 본인이 뭘 배우나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뭘 배우냐면 이과는 미적분, 응? 물리학 연습, 물리학 실험, 거기다 공업 역학 이게 뭐야? 나는 물리보다는 화학 생명을 해가지고 환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생명은 없고 웬 물리? 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필수예요. 전공 필수에 건설 종합 설계가 있고요. 공학 수학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학과의 이름만 보고 가지 말고 학과의 극과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설명에서 따와가지고 선택을 하지 말고 무엇을 배우는지는 꼭 본인이 확인을 해라. 그리고 내가 원래 공부했던 것과 이쪽에 그 지원하려는 데가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경희대학교의 전자정보대학의 생체유공학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생명의학. 근데 배우는 내용을 보면 수물화컴이에요. 생명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MRI 같은 장비를 만들어요. 의료 장비. 전자공학과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낼 때 떨어져요. 내면. 왜냐하면 애는 바이오 하겠어요 그랬는데 보면 바이오 별로 없거든요. 바이오가 아닌 거죠. 원하는 학생도. 그리고 얘는 우리 과를 잘 모르고 지원했네. 아마 어울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전공 적합성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 그게 이름만 보고 매칭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경희대, 건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 활용 방안 연구라는 걸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세요. 근데 보면 자연계열 똑같아요. 여기 그죠? 모라생지 2 뭐야 이거 다 있네. 그러겠죠? 미적분 없구나. 왜 없을까요? 미적분은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없는 거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비슷한데요.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특히 영향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좋죠. 인문계열에서 영미문학이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미문학에서 어려운 영어 문학을 읽었어요.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호밀가테 파수꾼을 읽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실제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이쪽이 많다. 의학 계열 가고 싶으면 물리2를 해라. 안 하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화투생투를 기본으로 하는데 물리2까지 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건 물론 이제 화투생투죠.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과학2를 2과목을 하니까 화투생투를 하면 되는데 과학 중점반이다 그러면 물화생지2를 다 하겠죠. 과학 중점반에서 모든 걸 다 잘하는 학생은 드무니까 경쟁을 할 만해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과학2를 3과목 할 수 있으면 물2까지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특히 2학년 앞으로 선택할 기회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제가 전자공학과를 찾아봤어요. S대, H대, J대, I대 이렇게 해가지고 첫 글자만 따서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떤 대학은 1학년 때 미적분 1, 2 공학수학을 배워요. 어떤 대학은 미적분 1, 2를 배우는데 공업수학은 2학년 때 배워요. 어떤 대학은 미적분을 배우고 공업수학이 조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리는 계속 있어요. 여기 일반 물리 쭉 있죠. 이 대학은 공업수학이 2학년 때 있어요. 이 대학은 공업수학이 없네? 그죠? 대학 수학 및 연습이라는 건 공업수학보다 레벨이 좀 낮은 거거든요. 레벨이 낮은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공업수학은 선택으로 돼 있어요. 필수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학생만 배워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는 공업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별게 없어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학은
그 중에 일부만 선형대수만 빼가지고 미적분만 빼가지고 이렇게 따로 배워요. 그러니까 대학의 레벨이 높은 대학일수록 수학과 물리를 깊이 있게 배우고 낮은 대학일수록 아예 좀 늦게 배우거나 아예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블라인드 채용이래요. 원서를 냈는데 이 학생이 몇 학년 때 무엇을 배웠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수학이나 물리를 안 해도 전자공학 갈 수 있어요? 있죠.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던 2000년대 말 시절에 광운대, 숭실대의 공대생 중에 80%가 인문계 학생이다. 즉 과학투를 하지 않고 어려운 수학을 하지 않은 학생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가면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갈 수는 있는데 지금도 미달인 대학도 많으니까 뭐 물론 갈 수 있죠. 그런데 대학 가서 가자마자 어려운 공부부터 시작하려면 대학 공부라는 그 단계부터 시작하려면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어려운 것까지 위계가 높은 것까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안 된다. 아니 대학 등록금 비싸요.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고3 때 배울 수 있는 거를 갖다 대학 가서 배우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 돈 가지고 좋은 노트북도 사고 좋은 옷도 하나 사입는 게 낫지.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인데요.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건 2000년이에요. 그 2000년 시절에 2002년이죠. 김영정 교수님 서울대 입학본부장이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 보면 문제 영역을 제대로 이해 분석하고 문제 상황이 지니고 있는 함축과 전제들을 파악하고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가지고 다양한 해결책,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탐구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과제 집착력. 이 과제 집착력을 한 단어로요. 두 글자로 집념이라고 해요. 집념. 조금 더 알기 쉬운 말로는 근성이라고 해요. 근성이 있어야 된다. 공부 근성. 짠. 참여하는 고고수 학습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다 써진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독서 얘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생의 독서 이런 것들을 내면서 왜 해마다 같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미움받을 용기, 침묵의 봄 이런 것이 2019년에 2등이었다 1등, 1등이었다 2등, 3등은 그대로. 순위가 안 바뀌고 여기 다 1, 2, 3, 4, 5 니까 그대로죠. 그죠? 서울대 애들은 지원하는 애들이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있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읽지 않고 어디에 흘렀을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책을 읽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는 것이 맞지 남들이 추천하는 책, 유명한 책을 읽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권장도서가 있어요, 필독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고3,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읽어라. 전공 관련 독서가 중요하냐? 의대 가려면 의학생활에 대해서, 간호사 가려면 간호사에 대해서, 교대 가려면 가르침에 대해서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골고루 읽어라. 독서는 책을 다양하게 읽고요. 공부는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대생은 독서 필요 없냐? 필요하죠. 공대생도. 모든 사람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학 가면 뭘 하겠어요. 세특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학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세특이 있어요. 내 세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하고 얼마 전에 어떤 전 입학사정관, 지금 교육청, 모 교육청에서 대입지원관이라는 직책을 하고 있는 분인데 페북에다가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해당 교과보다 지원 예상 분야에 포커싱해서 교과 특성보다는 얘가 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의학과 관련돼서 기재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해당 교과 내용을 주로 쓰는 게 맞겠냐? 아니면 해당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지만 예상 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기재하는 게 맞겠냐인데 정답은 2번. 그 과목에 원래 성취 기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잘 배우면 되거든요. 정답은 2번인데 혹시 3번. 1번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 나중에 세특성을 보니까 이거 뭐야 진로 하나도 안 써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쓰는 게 맞다. 대학도 쓰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500자밖에 안 되는 데다가 진로 얘기만 잔뜩 썼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영어로 발표 잘하고 영어로 뭐 꼭 해야 될 것들이 잘 요소가 반영이 돼가지고 발표했다 이러면 되는데 뭐 항공우주 간다고 우주와 항공학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 열심히 했다고 써놓으면 얘가 뭘 배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예상 분야에 포커싱해서 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1번이 정답인데 우수사를 소개되는 경우가 꼭 놀랐다라고. 이분도 이제 교육청의 대입지원관, 입학사정관 했던 분입니다. 전형설계 투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교과 전형을 보게 될 때 추천 전형이 추천 전형 아닌 것보다 성적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추천받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학교는 추천받을 때 성적 좋은 학생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에서 제가 추천을 받아야 될까 말까는 학교랑 꼭 상의를 해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형의 투트랙은 특성이 있는 몇 개의 전형이 있다는 말씀 앞에 드렸어요. 키워드 학습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활용하세요. 교과서가 학습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3까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나타내는 이 호기심이 곧 사랑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사랑해요, 나는 좋아해요 이런 것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을 잘 드러내서 뭔가 좀 더 해보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근성 있게 하세요. 이게 이제 지속적 노력을 하는 거죠. 근성이라는 것이. 그죠? 지속적으로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교과 전형 얘기는 뭐냐면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있거나.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가는데 어떤 대학들은 면접은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수능 최저는 수능 최저가 높아가지고 그 지원자 중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우리 이 센터 동대문 센터 규칙같이 잘 아는데요. 여기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원서 쓸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학교 도움도 받으면 좋겠죠. 그죠? 일단 수능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수능은 금년에 이렇게 봅니다. 국어는 공통 34문항에 선택 11문항. 그러니까 3과목인데 이게 20뿔 11나 그래야지 비율이 맞잖아요. 근데 공통이 많다는 거죠. 수학도 보면 공통이 더 많아요. 선택은 적고.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문항이 적다인데 배점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3월 모의고사를 보던가 아니면 6월달 모의고사를 봐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영어 절대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든지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데 제외국어를 꼭 봐야 된다. 성적 반영은 안 해도 이렇게 제시한 데가 있어서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외국어 볼까 말까. 웬만하면 그냥 봐두세요. 수능 보는 날 뭐 제외국어 안 본다고 일찍 나오면 뭘 하겠어요. 좀 더 일찍 놀러 가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외국어 봐라 그냥. 이공계 지망자들은 제외국어 보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인문사회 계열에서 제외국어를 봐야 된다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 정하셨을 거예요. 탐구 2과목. 특히 사탐 2과목 아직 못 정했으면 빨리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2등급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비달인 대학이 많아가지고 3등급이나 4등급을 맞게 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등급 맞아야 되는데 1, 2등급 맞으려면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거나 하나 틀려야 되거든요. 빨리 정해라.
이게 이제 수학이 가나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2019년에서부터 보면 이 수학 선택자와 수학, 그러니까 과학탐 선택자 중에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어려운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보통 8만에서 6만 이 정도가 적거든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올해 이 학생들은 뭘 볼까요? 기하를 보거나 확통을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탐 보는 학생 중에 과탐 두 과목을 보는데 아마 사탐 보는 학생의 총수보다 확통을 보는 학생이 꽤 많을 거고 기하를 보는 학생도 어느 만큼 있을 텐데 현재 보면 기하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에서 내가 그 미적분을 포기할 건데 과탐을 보면 미적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야지만 괜찮아요. 일찍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뭐 포기 안 한 거나 포기한 거나 똑같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항이 이미 나왔거든요. 작년에 예시문항 보시면 되고요. 성적 산출할 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수학에서 미적분을 보는 학생의 수원수투 성적과 확통을 보는 학생의 수원수투 성적 중에 뭐가 높을까요? 미적분을 보는 학생의 수원수투 성적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적분 성적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잘했는데 미적분이 확통에 비해서 더 어려우니까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확통 성적보다 미적분 성적에다가 어느 만큼의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원점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표준 점수가. 그 얘기거든요. 어떤 게 유리한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을 다 맞아서 만점 받는 학생도 나왔었는데 이런 대박이 나한테는 떠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과목을 충실히 열심히 해서 수능도 잘 본다. 그런 얘기고요. 사전책으로 제가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한 문제는 틀려도 돼요. 뭐 두 문제 틀려도 돼요. 수학 같으면 세 문제 틀려도 1등급은 돼요. 뭐 이렇게 해서 킬러 문항 몇 개를 이렇게 그냥 공부하지 않는 거죠. 너무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어려운 문제는 시간 끌지 않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배수진 책은 나중에 10월 수능 보기 전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표노가 서울교육청에서 낸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여기 380점쯤 되면 이게 건국대학교예요. 인문계. 자연계는 370점쯤 될 텐데. 근데 380점쯤 되는 학생들의 수시 합격률이 최초 합격률이 적어도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6개를 냈는데 30%가 붙으면 2개는 붙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을수록 이게 뭐야? 수능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붙는다. 과탐을 보는 애들은 수능 점수가 더 높으면 붙는 애가 없다. 왜 그럴까요? 정시로 의대 갔겠죠. 그러니까 정시를 노리고 간 학생들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그 내신 성적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수시 합격률도 높다. 그러니까 고3에 대해서는 수능 공부가 학교 공부라고 생각하고 둘 다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 일부 과목들을 포기하고 난 수능 과목만 할래. 난 독학할래. 밤에 공부하고 낮에 학교 가서 잘 거야. 실패합니다. 수능 체제를 없앤다면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없앤다면 어떻게 되죠? 수능 체제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있는 이 광운대학교가 있는데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갑자기 학생부 등급이 확 올라갔죠. 경쟁률도 확 올라가고요. 그죠? 그 대신 또 많이 빠져나가요. 수능 체제가 없다고 그래서 만만한 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양대학교가 수능도 없고 면접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거의 1.0 퍼펙트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그죠? 수능 체제가 있으면 1.0이라도 수능 체제 못 맞추는 학생들은 안 와요. 그죠? 면접이 있으면 1.0이라도 면접이 두려워서 안 와요. 그런 영향이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맞추는데 가장 유용한 과목은 영어다. 왜냐하면 보면 영어는 5.3%가 1등급인 적도 있었지만 보통 10%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난해 영어가 쉬워서 올해 고3 학생들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 영어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1250개의 어휘를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오면 250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랍니다. 2등급 비율 20 몇 프로까지 갑니다. 2등급 그죠? 20%는 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 응시자의 4분의 1 정도는 2등급을 맞는데 2등급도 못 맞았다 그러면 진짜 최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놓지 말자. 끝까지. 위에 2500 도달.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그다음 독해 문제 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독해 문제는 국어 독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글 읽고 무슨 말인지 알면 영어 독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 잘 본다 생각하고 국어 독해 문제 열심히 하다 보면 국어도 좋아지고 영어도 좋아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어 2등급 맞고 영어 1등급 맞았어요. 그러면 두 개 하면 3등급이잖아요. 탐구 하나나 두 개 반영하니까 탐구에서 2등급 맞아도 충분합니다. 모든 대학에 3등급 맞아도 가능하고요. 수학은 뭐 등급이 좋으면 좋지만 수학에서 좋은 등급 맞기는 또 쉽지는 않죠. 그죠? 영어로 마치죠. 탐구는 어느 과목을 선택할까요인데 사회문화와 세계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두 과목이 있는데 사회문화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44점, 6점, 그러니까 3점짜리 두 개 틀려도 1등급. 세계지리 이 어렵고 복잡한 과목을 다 맞아야 1등급.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쉽게 나고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험 보고 나서 나 사회문화 그 쉽다는 과목을 두 개 틀렸는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등급이더라. 성적이 나와봐야 안다. 수능 보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나 수능 잘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고 편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예상 컷이 나오죠. 근데 그날 밤은 그냥 지내고 다음날 보시면서 내가 이런 정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학년도 마찬가지로 그 어렵다는 물리2가 너무나 쉽게 나서 다 맞아야지 1등급인데 1등급 맞은 비율이 11.5이나 돼요.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아니 누구나 다 보는 지구과학인데 2점짜리 3점짜리 하나씩 틀려서 45점 맞으면 1등급이야.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려운 지구과학인 거죠. 올해 지구과학 선택자 확 줄 것 같대요? 너무 어려워서. 수능 문제 여기서 해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참고가 되는데 학생이 읽어보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문제는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을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수능도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 언제 배웠어요? 2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이 자기가 볼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수학과 탐구 두 과목의 교과서는 반드시 목차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차 안에서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을 적어놔야 됩니다. 이게 개념 노트예요. 그 다음에 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오답 노트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답 노트 만들어 두시고 개념 옆에 오답 노트 이렇게 같이 만들어 두면 나중에 수능 볼 때 그거 달랑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책 너무 여러 권 가지고 가는 학생들은 수능 잘 보는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음소거했대요. 음소거했대. 잠시 방송국 사정으로 음소거가 됐었습니다. 서울대 입학공부 읍진 아로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찾아보면 됩니다. 아로리라고 찾아보면 그 읍진이 나오는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은 이 읍진 아로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세요.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해? 내가 이거 할 거야? 특히 원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붙으면 다닐 거예요. 붙으면 다닐 거야. 그 어렵다는 취직도 20%의 사람이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거든요. 붙으면 다닐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 갈 때도 붙으면 다닐 거야.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내가 이걸 왜 원하지? 내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경찰 진짜 내가 왜 원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법과 그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가려다가 거기를 안 가고요. 경희대 지리과를 갔대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꿨다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난 진짜 무엇을 원할까요? 왜라는 질문을 늘 두세요.
왜를 가지고 공부하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어떤 현상을 보고 있어요. 뭐 예컨대 상권분립이라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럼 상권분립 왜 만들었지? 신은 함축성이 중요하고 긴장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럼 왜 긴장이 중요하지? 이렇게 물음을 하고 그 물음에 답을 하면 공부가 됩니다. 그게 곧 이제 면접까지 이어지는 거죠. 공부를 할 때는 늘 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라. 잘 읽고 잘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공부라는 건 잘 읽고 잘 쓴다. 독서를 열심히 하고 글을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눈으로만 하면 기억이 얼마 안 남아요. 이렇게 요약하고 필기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필기할 때 공책에 어느 위치에 썼는지가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내용과 이미지까지 같이 남는 게 됩니다. 반드시 손을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고 요약하면서 생각해라. 그리고 요약이 안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라. 잘 읽고 잘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늘 책을 가지고 다녀라. 수불석권 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독서가 제일